1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메뚜기 놀이라는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게임의 규칙은 레벨이 높은 자가 낮은 자들을 상대로 공격을 할 수 있는 형태였고, 낮은 자들은 방어적인 형태의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우겨서 인간 역할을 맡았던 이 학생이 다른 친구들에게 집단으로 폭행을 당했다면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신뢰로운 변호사 박민현입니다. 아이들끼리 놀다가 몸싸움 하는 일이 흔히 있죠. 그런데 어디까지가 장난이고 어디까지가 학교 폭력일까요? 실제로 초등학교 저학년 사이에서는 아이들의 놀이와 폭력의 경계가 매우 모호합니다. 한쪽은 놀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한쪽은 심각한 폭력으로 받아들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10명 가까운 아이들이 얽혔던 실제 저희가 대응했던 사건을 통해서 이 애매하고도 중요한 경계를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자칫 집단 괴롭힘과 집단 폭행으로 최소 4호 이상의 무거운 처분을 받을 뻔했지만 저희의 전략적인 대응으로 인해서 처분 없음 결정을 받아낸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은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남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졌습니다. 1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메뚜기 놀이라는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규칙을 만들고 역할을 정한 놀이였습니다. 한 명은 에너지 레벨이 높은 인간 역할을 맡았고, 나머지들은 에너지 레벨이 상당히 낮은 메뚜기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의 규칙은 레벨이 높은 자가 낮은 자들을 상대로 공격을 할 수 있는 형태였고, 낮은 자들은 방어적인 형태의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우겨서 인간 역할을 맡았던 이 학생이 다른 친구들에게 집단으로 폭행을 당했다면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한 것입니다. 9대1의 상황, 누가 봐도 명백히 집단 괴롭힘처럼 보입니다. 이대로라면 관련된 아이들은 최소 4호 이상의 중대한 처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애매한 상황에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나 법원은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매우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첫째, 고의성이 있었는가? 정말 상대를 괴롭히려는 명확한 의도가 있었는지를 따져봅니다. 메뚜기 역할을 맡아서 저희가 대리했던 학생들은 평소 곤충을 너무 좋아해서 메뚜기라는 이름의 놀이에 흥미가 끌려서 참여했을 뿐 그 친구를 괴롭히려는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공격에 사용했다는 점퍼에 매달린 모자 털, 휘두르더라도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기 어려운 매우 가벼운 소재이고 부드러운 소재입니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법원이 학교폭력으로 인정한 다른 사례인 잡기놀이 사건에서는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이 미워서 괴롭히고 싶었어요 라고 명확히 진술한 점이 고의성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의성은 놀이와 폭력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둘째, 피해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 여부입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이 처음에 그 놀이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여했는지를 봅니다. 이 메뚜기 놀이의 경우에는 친구 학생이 스스로 인간이라는 특별한 역할을 부여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리고 놀이를 주도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는 해당 행위가 처음부터 일방적인 폭력이 아니라 쌍방의 동의하에 시작된 놀이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다만 만약에 피해 학생이 명확하게 싫어, 그만해 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가 지속되었다면 그 시점부터는 놀이가 아닌 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셋째, 행위의 위험성과 피해의 정도입니다. 놀이라고 하기에는 그 행위가 지나치게 위험하거나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심각하다면 폭력으로 인정됩니다. 이 메뚜기 놀이의 경우에서는 우리 학생이 휘두른 모자털은 객관적으로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딱딱한 막대기나 돌멩이를 사용했다거나 그런 행위로 인해서 피해 학생이 단순히 기분 나쁜 것을 넘어서 학교 가기를 두려워하고 정신적인 어떤 진료까지 받게 되었다면 이는 장난의 수준을 넘어선 명백한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이 학교폭력이 아닌 놀이의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철저한 사실관계와 법리 및 증거에 기반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째, 신고 학생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둘째, 신체 접촉은 합의된 놀이의 규칙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셋째, 신고 학생 역시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을 CCTV 영상으로 입증했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초단위로 분석한 결과 놀이 초반에 신고 학생이 다른 친구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한 피해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넷째, 우리 아이들의 행동은 방어적 차원에 그쳤고 과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신고 학생의 공격에 대응하는 수준에서 행동했습니다. 한 학생은 신고 학생의 공격에 패딩 모자의 털이 뜯겨져 나갔는데 그 힘없는 털을 손에 들고 휘둘렀을 뿐이고 주먹이나 발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저희의 논리적인 주장과 객관적인 증거들을 모두 받아들여서 해당 사안이 저희가 방어한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법리적인 전략적인 대응 없이 단순히 애들 장난인데 라고 안일하게 대처했다면 이 아이들은 집단 괴롭힘 가해자로 낙인 찍혀서 최소 4호 이상의 무거운 처분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저희가 변호하지 않은 9명의 학생 중 일부 학생들은 학교 폭력 처분을 받았습니다. 놀이와 폭력의 경계는 정말 한 끗 차이입니다. 오늘 사례에서 보셨듯이 법적 판단의 핵심은 장난이었다라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그 행위가 쌍방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인지 그리고 이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학생 모두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일한 대처가 자칫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